그 창호는 어떨까? 자다가 조금은 괜찮아졌나? 아직은 아닐 거예요. 아유, 이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죠. 멀쩡하게 쌓여있던 물건들이 왜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걸까요? 어머니, 오빠는 반드시 의식을 되찾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겠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꿀꺽 삼켜졌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으면 정말 그렇게 될 것만 같았거든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구나. 우리 창호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아무렴 누구 아들이기에. 맞아요, 어머니. 그러니 어머님은 그만 들어가세요. 여기는 제가 있을게요. 일주일 전 아들은 일하던 공장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장 한쪽에 쌓여있던 자재들이 쏟아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했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은 괜찮은 거죠? 아들이 다쳐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멀쩡하게 출근했던 애가 왜 갑자기 다쳤지? 그게 어머니. 며느리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사고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공장 한 구석에 쌓여있던 물건들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아들이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저 역시 울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일단 출혈은 접었지만 넘어지면서 뇌에 큰 손상이 와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은 거의 8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술 의사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창호가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아들은 며칠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와 며느리는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왜 장호가 깨어나지 않을까?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막 누부려 할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밤은 어머니와 같이 자면 안 돼요. 의외였습니다. 집에 가서 편하게 자라고 할 때도 아들 곁에 꼭 있겠다며 고집을 부리던 며느리가 저와 함께 자고 싶다고 하니 말이죠. 안 되긴 왜 안 돼? 하루 종일 병수벌하느라 피곤할 텐데 얼른 와요. 저는 며느리가 안 됐고 불쌍해서 얼른 오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피곤했는지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저는 아들 걱정에 이리저리 돌아누우며 뒤척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옆에서 자고 있던 며느리의 잠꼬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옹알이처럼 들리더니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잠꼬대가 아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풀어보려 합니다. 며느리는 첫눈에 보기에도 착하고 순박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점 때문에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첫 인사를 하러 온 날부터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더군요. 아니에요.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해요. 창우랑 과일 먹으면서 재밌게 놀아요. 어머, 어머니, 손님이라니 뭐 그냥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어머니 손목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주세요. 제가 얼른 할게요. 어머님은 가셔서 과일 드세요. 괜찮다고 말리려 했지만 결국 고무장갑을 뺏기더군요. 우리 장호가 아가씨한테 그런 말도 했어요. 나 손목 아프다고. 그럼요. 오빠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참 속도 좋다 싶었습니다. 대개 여자들은 효자 아들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네요. 지 엄마, 지나치게 걱정하는 아들 어떤 여자가 좋아한다고. 왜 어머니, 전 오빠가 효자라서 좋기만 하던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만 챙기는 것 같아 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참 요즘 청년답지 않은 아가씨구나 싶었습니다. 절 챙기는 아들을 두둔하는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점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착하기만 하면 남들에게 이용당하기 쉽지 않습니까?
저는 적정히 착하고 야무진 여자가 아들의 배우자가 되기를 바랐거든요. 아유, 소연 씨, 착한 건 좋은데 그러다 남들만 좋은 일 시키기 쉽상이에요. 어머니가 뭐 남인가요? 제가 걱정이 돼서 잔소리라도 하려 치면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속이 터지는 면도 있었지만 아들이 좋다는데 어쩌겠습니까? 허락을 해야죠. 게다가 착하고 순박한 게 흠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가씨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서로 이해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네, 어머니, 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열심히 배울게요. 배우긴 서로 노력하는 거지. 며느리는 안과 밖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들은 물론 저에게도 잘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가만히 지켜보니 며느리가 순박해 보여도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이상하게도 며느리에게 특별한 운이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옆에 있는 사람까지 나쁜 일을 피하게 된다고 해야 할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유, 정수가 이거 틀림없는 거라니까.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난 마음이 안 내켜. 투자는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틀림없다고 하는 거잖아.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진짜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고. 고등학교 동창인 미자가 하루는 저를 찾아와 투자를 권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미자가 투자로 꽤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강남에 건물 하나를 얼마 전 매입했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미자가 찾아와 좋은 물건이 있다면서 투자를 권했었습니다. 나 돈 없어. 내가 그런데 투자할 돈이 어디 있니? 아, 그래서 몇몇 돈을 모아서 하자고 하는 거잖아. 너 영순이 알지? 걔도 여기 투자하기로 했어. 영순이가. 내가 좋은 기회라고 했더니 지난번 퇴직금 투자하겠다고 하더라. 너 얼마 전에 적금 탔다며? 누가 그래? 영순이가 그래. 얼마 전 동창 모임에 갔다가 친구 영순이한테 적금 만기라는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했었거든. 영순이가 그 얘기를 전했던 모양이야. 얘, 누가 얘기한 게 뭐가 중요해. 그 돈 투자하라고. 아, 안 돼. 그 돈은 손 못 대. 얘는 누가 그 돈 떼먹는데 투자하잖아. 그럼 30배는 불릴 수가 있다고. 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줄 아니? 다 투자해서 돈 버는 거라고. 월급 백날 모아봐라. 그걸로 강남에 번듯한 집이라도 앉아 살 수 있나? 미자는 투자로 돈 번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미자의 능력에 대해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는데요. 30배로 돈을 불릴 수 있다는 말에 솔직히 솔깃하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유, 아주머니, 강남에 집 있는 게 뭐 부럽다고 그러세요. 오순도순 서로 아끼면서 분수에 맞게 사는 게 행복이죠. 그리고 돈을 단박에 30배로 불린다면 그게 투기지 투자입니까? 평소엔 순하기만 하던 며느리였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제일 많이 참견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친구와 나누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머, 야, 네 며느리 말하는 것 좀 봐. 분수에 맞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쟤 어디 70년 살아서 왔니? 저렇게 순진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 아유, 친구는 시대에 뒤떨어진 순진한 사고방식이라고 비웃었지만 저는 어쩐지 그 말이 신뢰가 가더군요. 아유, 송충이는 소리풀 먹고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30배든 100배든 난 안 내켜. 투자 안 할래. 그래,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데 어쩌겠니. 애들이 하도 좋은 물건 나오면 얘기해달라고 졸라서 너한테도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싫다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미자는 투자를 거절하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사고가 터지고 말았죠. 정수가 어떡해. 친구 영순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더군요. 아, 왜? 무슨 일이야? 울지 말고 차근차근 얘기를 해. 이 자식이 우리한테 사기를 쳤더라고. 뭐 사기? 나 어떡해. 정수가 우리 남편 퇴직금 다 털어놓은 거란 말이야. 그애 돈 찾아오라고 지금 난리 났어. 친구 영순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창 모임에 오던 많은 친구들이 당했더라고요. 다른 애들도 투자한다고 해서 철석같이 믿었지. 게다가 미자개가 투자로 빌딩까지 샀다고 하니까 알고 보니 강남에 빌딩을 샀다는 것도 미자가 퍼뜨린 헛소문이었어.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던 상황이었죠. 야, 큰일 날 뻔했지 뭐야. 그나저나 넌 그날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왔던 거였니? 저는 미자의 사기 사건을 며느리에게 얘기해주면서 그날 우리 집에 왔었던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연락도 없이 왔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오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그냥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더라고요. 딱히 이유가 없다는 대답에 우연이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경험을 또 했더라고요. 어머니,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가기로 약속돼 있던 날이었습니다. 막 집을 나서려는데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말이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프니? 내 어머니, 그 애 출근할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요. 아휴, 그럼 병원에 가봐야지. 나한테 전화를 하면 어떡해.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저희 집으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네, 어머니, 저 혼자 병원 갈 기운이 없어서 그래요. 솔직히 유별나다 싶었습니다. 기운이 없으면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차를 부를 것이지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오라고 하다니 말입니다. 게다가 그날 단풍놀이 가기로 예정돼 있다는 걸 며느리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프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약속을 취소하고 며느리에게로 달려갔어요. 아가, 어서 병원부터 가자. 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당연히 병원부터 가자고 했는데 며느리는 괜찮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병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좀 누워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지러움 정도 사라지고 속도 괜찮아졌다고 했습니다. 아니, 얘가 별것도 아닌 걸로 시어머니를 불렀단 말이야?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곧 괜찮아질 걸 왜 시어머니인 나를 불렀나? 그 심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 괜찮아졌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아픈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할 수는 없어. 죽을 끓여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엄청난 소식을 들었어요. 단풍놀이를 가기 위해 친구들이 탔던 버스가 사고가 났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승객도 있었어요. 정숙이, 너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어. 죽은 그 사람 앉았던 자리가 원래 네 자리였잖아. 다친 친구들 병문안을 갔더니 하나같이 제가 그날 단풍놀이를 가지 않은 게 천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앉기로 되어 있던 자리의 승객이 가장 큰 변을 당했다고 말이죠.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돌발 행동을 하면 신중하게 여기게 된 게 말입니다. 어쩐 일인지 며느리에겐 설명하기 힘든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소연아, 너 꿈에서 누가 나타나서 얘기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겪은 일을 얘기했더니 아들이 장난삼아 며느리에게 물었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오빠.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라도 나와서 로또 번호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며느리의 대답은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들이 사고를 당한 걸 보니 그동안 있었던 일이 그저 우연에 불과했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예언을 피하는 능력이 있었다면 무엇보다 아들의 사고를 막았을 텐데. 아유, 세상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창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이 죽고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착하고 공부도 잘했었어요. 엄마가 고생한다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대신 공장에 취직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았는데요. 아들 병실을 지키던 며느리가 그날 밤 우리 집에 와서 자겠다고 해서 제 옆에 재웠다가 잠꼬대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아, 얘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알지? 며느리는 꿈속에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웅얼거리듯 하는 탓에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름 하나를 또렷이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집 사모님 이름이었거든요. 게다가 그 이름을 말하던 음성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너 많이 피곤했나 보더라. 잠꼬대를 심하게 하던 걸. 제가요, 어머니? 그래, 무슨 꿈이었는지 기억 안 나? 전혀요. 어머니 곁에 푹 자는걸요. 며느리는 잠꼬대는 물론 꿈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 혹시 김미영이라는 사람 알아? 김미영이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잠꼬대 중에 이름까지 불러놓고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뭐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만요. 왠지 예사롭게 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병원으로 간 다음 이전에 일하던 집을 찾아갔어요. 누구세요? 새로운 가사 도우미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아줌마가 여긴 웬일이야? 예상대로 사모님은 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길에 잠시 들렀어요. 민규는 잘 있죠? 며느리의 잠꼬대 때문에 왔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분명 미친 여자 취급했을 테니까요. 민규 잘 있지? 그런데 우리가 오다 가다 들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 아니지 않나? 사모님은 민규에 대한 제 질문에 기분 나쁜 티를 그대로 냈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들이 다쳐서 그런지 민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줌마, 아들이 다쳤어? 네, 공장에서 일하다 물건이 무너져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수술을 했는데도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도대체 내가 저 여자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고장난 며느리 잠꼬대 하나 믿고 말이죠. 그만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심정이었을 겁니다. 저런, 아줌마, 걱정이 많겠네. 조금의 진심도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 병원비 때문에 민규 만나려고 하는 건 아니지? 그럴 리가 있나요? 민규가 사장님의 살을 물려받아 경영하고 있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저 그렇게 염치 없지 않아요. 정말 지나가다 들린 거라니까요, 사모님. 전 미친 여자처럼 혼자 떠들었어요. 아들이 수술을 해도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 상태라는 말도 했습니다. 사모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참,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민규 이제 여기 안 살아. 독립해서 집 나간 지 오래됐다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 본데 나 아줌마가 민규 만나는 거 별로야. 그러니 이렇게 찾아오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많이 불쾌하거든. 대충 인사를 하고 돌아 나오는데 사모님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아휴, 내가 미쳤지. 어떻게 며느리의 잠꼬대를 듣고 이 집에 다시 오겠어. 절 반길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 손톱만 손질하던 사모님을 떠올리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이름이 사모님뿐이겠습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반에 미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2명이나 있었거든요. 애꿎은 며느리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사실 제가 며느리의 잠꼬대를 듣고 그 집에 갔던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며느리의 꿈 때문에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네가 웬일이냐? 언젠가 아침 일찍부터 며느리가 찾아온 적이 있었죠. 식사도 하기 전 시간이라 의아했어요. 창, 오늘 쉬는 날이야. 밥 안 챙겨주고 왜 여기까지 왔어? 꿈이 좀 이상해서요, 어머니. 꿈이 왜? 꿈에서 어머니가 간절하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모습은 안 보이는데 얼마나 애타게 제 이름을 부르시던지. 아이고, 그 걱정돼서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날 보러 왔어? 무사한 거 봤으니까 얼른 가. 창호 출근 시간 다 돼간다. 전 얼른 가서 아들 밥을 챙겨주라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물 한 잔 마시고 가겠다면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이거 무슨 냄새예요? 냄새? 무슨 냄새거나? 사실 코로나를 앓은 이후로 후각이 약해져서 전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이거 가스 냄새 같은데요. 창문 열어서 환기부터 시켜야겠어요. 며느리는 가스 냄새가 난다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신고를 했어요. 밸브가 노후돼서 가스가 샜네요. 빨리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겠어요.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전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후각이 약해서 전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했었거든요. 그대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가, 고맙다. 네가 날 살렸어. 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사실 꿈속에서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놀라서 바로 달려온 거였거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우연이라고만 생각했던 일들을 의미 있게 보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내키지 않지만 민규를 만나기 위해 그 집을 갔던 거였는데요.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동안 우연이었던 거겠죠. 아니면 운이 다했거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죠. 어머니, 병원으로 잠시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병원으로 와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창희식이 돌아왔니? 전 아들의 의식이 돌아왔나 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물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병원을 옮겨야 할 것 같아서요. 갑자기 병원은 왜? 어머니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전 아들의 상태가 안 좋아져 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 얼른 달려갔습니다. 창호야. 아들 이름을 부르며 병실로 들어섰어요. 아들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분 아세요? 며느리는 제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오민규라는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민규가 여길 왔었다고? 네, 오빠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더니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도 한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곤 병원을 옮기자고 했어요. 어머니하고는 잘 아는 사이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드린 거예요. 민규는 어디 갔니? 어머니 오시면 명함 전해달라고 하고선 바로 갔어요. 바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규의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연락을 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사실 전 사모님께 쫓겨나다시피 그 집을 나왔던 거였거든요. 아들 민규가 사모님보다 절 더 좋아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민규를 보러 갔다는 말에 냉대했던 것도 그래서였어요. 민규야, 나야. 하지만 아들을 생각하니 오래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전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이모? 민규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집에서 일할 때 민규는 저를 이모라고 불렀었거든요. 창호 입원한 건 어떻게 알고 왔었어? 엄마가 너한테 얘기했어? 아니요. 그런 걸 얘기해 줄 사람이에요. 민규는 할머니로부터 들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몰래 전화하셨어요. 이모 왔다 갔다고 아들 사고 났다는 얘기도 전해주셨어요. 할머니가 네, 이모가 그 여자한테 얘기하는 걸 할머니가 다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에휴, 그 아직도 그 여자야. 이모 잘 알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그렇습니다. 제가 사모님이라고 불렀던 여자는 실은 민규의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민규의 친엄마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요. 제가 찾아갔던 여자는 계모였습니다. 엄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민규는 저를 엄마처럼 의지했었고요. 계모는 그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내쫓았던 거였어요. 민규에게는 제가 알아서 얘기할 테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알죠. 진짜 민규를 위하는 게 뭔지. 민규의 친엄마였던 전 사모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새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사모님은 그 여자의 존재를 알고 충격을 받아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내쫓았던 여자는 사장님이 바람을 피웠던 상간녀였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장님의 아들 민규는 최 사모님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모라고 부르며 저를 따랐죠. 이모, 내일 졸업식인데 올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모가 가서 축하해줘야지. 민규는 새엄마 대신 저를 고등학교 졸업식에 초대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눈에까지 띄게 생각하던 그 여자는 바로 다음 날 저를 해고했어요. 아줌마, 내일부턴 안 나와도 돼요. 봉투 하나 던져주며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민규에게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였었습니다. 민규가 걱정되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떠나라고 하는데 버틸 수가 없었죠. 가끔 민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도 했었습니다. 사실 민규가 저를 엄마처럼 따랐던 데에는 사연이 있었어요. 트럭에 치여 깔릴 뻔했던 민규를 제가 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전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죠. 물론 병원비는 민규 집에서 다 감당했고 민규의 친엄마는 그 일로 저를 동생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민규도 저를 이모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아, 이게 누구야. 너무 멋있어져서 길거리에서 만났다면 몰라봤겠어. 10년 만에 통화를 한 다음 날 병원에서 민규를 만났습니다. 안 본 사이에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이모는 하나도 안 변했네요. 안 변하긴 주름이 얼마나 늘었는데.
아, 어디요? 제 눈엔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아휴, 민규, 그 나이 먹더니 거짓말도 할 줄 알고 사업가가 다 됐네. 에이,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고등학교 졸업식 때 보고 처음 만나는 거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번씩 얼굴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때 이모가 말도 없이 떠나서 많이 섭섭했지.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김 기사 아저씨가 살짝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여자가 이모를 쫓아냈다고요. 안 그래도 너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씩 궁금했었어. 저도요. 이모 찾아가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다 그 여자 알게 되면 이모한테 해코지라도 할까 봐 참았어요. 민규는 대학 졸업 후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했습니다. 귀국 후엔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경영 수업을 하다 지금은 회사를 물려받았다고 하더군요. 아휴, 그 엄마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 민규를 보니 돌아가신 사모님이 떠올라 마음이 짠했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 꿈에 엄마가 나타났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모가 나보러 왔었다고. 할머니가 창호 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데 엄마가 그것 때문에 꿈에 나타났었나 싶었어요. 민규는 꿈에 오랜만에 죽은 친엄마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그 집에 갔었던 거였어요. 뭐 사모님이 꿈에 나타났었다고. 민규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실은 며느리가 잠꼬대로 불렀던 이름 김미영은 돌아가신 사모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민규를 보러 옛날 일했던 집으로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엄마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고 그러다 잠이 들겠어요. 아, 그 우연이라기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며느리는 잠꼬대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 사모님의 이름을 불렀고요. 민규는 오랜만에 꿈에서 사모님을 봤다고 했습니다. 전 뭔가 징조 같았어요. 어쩜 하늘나라에서 사모님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는 것 같네. 돌아가신 사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절 여동생처럼 아껴주던 좋은 분이셨죠. 아, 뭐 내 장호 말이에요.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아들에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요. 병원을 옮기라고? 네, 뇌 쪽으로 온 우리나라 최고 권위 있는 박사님이시거든요. 그래도 될까? 벌써 일주일째 못 깨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옮기는 게 좋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에게 치료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건 그렇지만. 왜요? 병원비 때문에 그러세요?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어떻게 그래. 병원비가 한두 푼도 아닌데. 이모, 저 돈 많아요. 제가 회사 경영하고 나서 주가도 많이 올랐다고요. 민규는 당장 병원을 옮기자고 했습니다. 입원 비용과 기타 필요한 것들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이죠. 괜히 신세를 지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모시기는 척했습니다. 아들이 위독한데 그까지 체면이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날 바로 아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고맙다, 민규야. 너한테 내가 이렇게 신세를 지네. 이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모는 제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병원을 옮기고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장호야, 정신이 들어. 오빠, 나야. 나 알아보겠어? 아들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봐선 다행히 뇌 기능이 저하되거나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들이 조금씩 회복돼 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의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장호야, 고맙다. 고마워. 전 아들의 손을 잡고 힘든 시간을 견뎌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아가, 너도 고생 많았다. 고생은요. 어머님이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무엇보다도 며느리에게 가장 고마웠습니다. 그날 장구대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우리 집에 와서 자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못했을 기적 같았거든요. 넌 진짜 우리 집 보배다, 보배야. 전 며느리의 손을 잡고 봄을 쓰다듬듯이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상견례 때 사부인이 하셨던 말이 이런 뜻이구나 싶었습니다.
사부인, 우리 소연이 순해 보여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때는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의 당부가 무례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제 말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부인. 사부인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딸에게 해코지하거나 나쁜 마음 품잖아요. 그럼 당사자가 꼭 해를 입더라고요. 멀쩡하게 길을 걷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물벼락을 맞기도 하고 말이죠. 아이고, 사부인, 우연의 일치였겠죠. 나쁜 짓 한 인간이 벌 받는 게 좋겠지만 세상은 참 차가워요. 나쁜 놈들이 잘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신기하다는 겁니다. 사부인 말씀처럼 나쁜 짓 한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소연이 아재는 안 통한다니까요. 사부인들, 참 소연이 착한 거야. 저도 잘 알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이기도 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착하기만 해선 남들에게 딱 호구 취급받을 것 같아서요. 사부인, 걱정이 뭔지 저도 압니다. 실은 저도 수연이를 키울 때 그런 염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연이는 안 그런데 수연이는 어찌나 수은에 빠졌던지. 그런데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 소연이 잘못 건드린 놈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하지만 소연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한테는 다르더라고요. 소연이 덕을 보더라고요. 엄마지만 제가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그땐 사부인의 말씀을 심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딸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뭘 그렇게 협박 비슷한 얘기까지 하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사고를 겪어보니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겐 뭔가 알 수 없는 힘 같은 게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장호야, 뭐 필요한 거 있어?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아들은 조금씩 회복돼 갔습니다. 회복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엄마 수연이는 재활치료를 받고 돌아와 피곤했던지 잠이 들었던 아들이 깨어나자마자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소연아, 잠시 집에 가서 쉬어라. 너 밤새 끙끙 앉아서 며칠째 병원에서 제대로 자지도 못했잖아. 아들은 재활치료를 시작한 이후로 힘에 부치는지 잠이 들면 끙끙 앓는 숨이를 낸다고 했습니다. 엄마, 근데 민규 형 말이야. 아들이 갑자기 민규 얘기를 꺼냈습니다. 민규가 왜 며느리가 싫다고 집으로 닫다는 얘기에 별말 없던 아들이 갑자기 민규 얘기를 꺼낸 거야? 혹시 민규 형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다짜고짜 민규 회사에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일? 무슨 일인데?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갑자기 민규 회사는 왜 묻는 거야? 민규가 너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 아니, 형이 회사를 왜 나한테 얘기해? 내가 그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내가 뭐 알겠어. 그런데 왜 갑자기 민규 회사는 묻는 거야?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연이가 아침에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간밤에 꿈 얘기를 하는데 좀 찝찝해서 그래. 소연이가 뭐라고 하던데? 아이, 내가 말하긴 좀 그렇고 엄마가 나중에 소연이 오면 물어봐. 아, 왜 꿈 내용이 붉길래? 아, 내가 뭐 꿈에 대해서 아나. 엄마가 직접 물어봐. 아들의 표정을 봐선 길몽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민규 회사에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해서요. 며느리가 오길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저녁 시간이 다 돼 반찬을 싸들고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쉬라니까 또 장바구니에 반찬 만들었구나. 많이 쉬었어요, 어머니. 식사는 그때 가서 장 보고 이거 만드느라 시간 보냈겠네. 그러면 얼마 자지도 못했겠네. 잠은 밤에도 잘 수 있는데요. 뭐 장호가 밤새 수발든다면서 어떻게 자. 어제부턴 오빠 밤에 잘 자는 것 같더라고요. 앓는 소리도 줄고. 그래서 저도 잘 자고 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쉴 수 있을 때 쉬어야 해. 병원 다니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렇게 말하며 아간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냉장고의 반찬 정리를 끝내자 꿈에 대해 물었습니다. 너 어제 안 좋은 꿈 꿨다면서? 오빠가 그래요, 어머니? 민규 회사에 관련된 꿈인 것 같다고?
어머니, 그게 확실하진 않은데요. 확실하든 아니든 무슨 꿈인지 얘기를 해봐. 그런데 평소답지 않게 며느리가 꿈 이야기라는 걸 망설였습니다. 왜 그러니 아가? 얘기하기가 곤란해? 아니에요, 어머니. 며느리는 간밤에 꾼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위기 상황이라는 건 알겠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민규를 불렀습니다. 시간 되면 잠시 들리라고 말이죠. 장우야, 좀 어때? 얼굴은 많이 좋아졌네? 다 형 덕분이지. 어릴 때 2번 만난 적이 있는 아들과 민규는 형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아직요. 요즘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요. 아유, 그 일도 좋지만 끼니는 챙겨가면서 일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어? 전 밥을 먹지 못했다는 말에 간단하게 햇반을 데워주었습니다. 나가서 먹자고 했더니 집밥이 그립다고 하더군요. 마침 며느리가 해온 반찬도 있어 간단하게 식사를 차려주었어요. 아유, 이거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죄송합니다, 재수 씨. 아니에요, 찬이 없어서요. 아, 그래, 나가서 먹자니까. 이모, 전 이게 더 좋아요. 이모가 해준 장조림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제가 오늘 집에 잠시 갔다가 해왔더라고. 그래요. 이모가 해준 맛 그대로예요. 어머니가 비법을 알려주셨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했더니 맛이 나더라고요. 민규는 집밥이 오랜만이라면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무야. 형 환자 앞에 두고 밥 2그릇 먹는 사람은 형밖에 없을걸? 아, 엄마, 민규 형한테 식대 받아야겠는데. 그러세요, 이모. 제가 식대 두루기 낼게요. 아유, 무슨 소리야. 우리 민규한테는 언제든 공짜야. 창호 퇴원만 해보라지. 내가 이런 밥 매일매일 차려줄 수 있다니까. 정말요? 이모, 장호, 너 분발 좀 해라. 나 이모가 해주는 밥 엄청 그리웠단 말이야. 참나. 아유, 불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다리 내놓으라고 한다더니 환자 앞에서 밥 먹은 것도 모자라서 빨리 퇴원하라고 협박까지 해. 왜 퇴원하기 싫어? 아니, 퇴원이 얼른 하고 싶지. 그런데 형이 우리 엄마 독차지하는 건 왠지 싫은데? 아, 넌 장가 같잖아. 예쁘고 착한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이모는 나한테 양보하라고. 아, 싫어. 내 엄마야. 아이고, 애들도 아니고 유치하게 둘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식사가 끝나고 조금 소화가 됐다 싶을 때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좀 쉬고 있으라고 하고 민규와 저는 휴게 쉬러 갔어요. 민규야,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회사가 혹시 어려워? 어? 아, 이모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민규는 깜짝 놀라더군요. 하지만 민규보다 더 놀란 건 저였어요. 며느리의 꿈에 진짜 뭔가가 있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혹시 회사에 대해 무슨 소문이라도 들은 거예요? 아니야. 맨날 집이랑 병원만 오가는데 무슨 소문을 들어.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소문을 듣는다고 해서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그 여자가 여길 찾아왔었어요? 그 여자네 새엄마 말이니? 네, 아니야. 그랬으면 바로 너한테 연락을 했겠지. 그럼요. 갑자기 회사가 어렵냐는 얘긴 왜 물었던 건데요? 이모, 그게 너한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전 민규에 대해 며느리의 꿈 얘기를 전했습니다. 사실 저도 꿈이나 운명, 사주 같은 건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소연이가 하는 걸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재수 씨를 보면서요. 재수 씨가 혹시 그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소연이한테 신비한 힘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우연이라고 하긴 설명하기 힘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거든. 전 그동안 며느리 덕분에 위기를 피했던 예를 몇 가지 들려줬습니다. 너 이렇게 맞는 것도 소연이 덕분이야. 수연이가 하루는 잠꼬대를 하면서 사모님 이름을 부르더라고. 우리 엄마 이름을요. 재수 씨, 혹시 엄마랑 아는 사이 아니었을까요? 아, 그래서 나도 물어봤지. 그런데 모른다고 하더라고. 잠꼬대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 못하던 걸. 사람들 대부분 자기 잠꼬대 기억 못해요. 이모 알아.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 찾아갔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
아, 소연이 친정 엄마가 상견례 때 그러더라고. 소연이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반드시 위기 때 걔 덕을 본다고 말이야. 그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확실하게 알겠더라고. 응. 민규는 제 얘기가 믿어지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알겠다고 하고선 갔어요. 그리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커다란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세트를 사들고 병실에 왔더군요. 아이고, 이게 다 뭐야? 명절도 아닌데 한우 세트까지. 아이, 뭐 명절에만 한우 세트를 먹으란 법 있나요? 이모랑 재수 씨 병간호 한다고 고생 많잖아요. 잘 챙겨 먹어야죠. 민규는 저와 며느리가 잘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하다. 우리가 민규 너한테 얼마나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데. 이모, 그 신세 다 갚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민규는 이미 신세를 다 갚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긴가 싶었어요. 어? 아, 그건 무슨 소리야? 이모, 며칠 전에 재수 씨 꿈 얘기 해줬잖아요. 응, 그랬지. 너 좀 못 믿어 하지 않았어? 그땐 그랬는데요. 이상하게 내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침 다음날 중요한 계약 하나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너무 찝찝해서 그 계약을 보류했는데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됐는데? 그 회사가 재무 상태를 속이고 우리 회사와 계약하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보류하니까 못 버티고 들통이 나버렸어요. 아휴, 진짜야? 민규의 이야기를 듣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며느리의 꿈이 이렇게 잘 맞아떨어졌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모, 그것뿐이 아니에요. 뭐가 또 있어? 그 과정에서 알토니 하나 시원하게 뽑았잖아요. 알토니를 뽑았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실은 그 여자 남동생이 회사 재무 담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 남동생이라면 이무도 생각나죠. 건달같이 생긴 그놈. 물론 기억이 났죠. 민규의 친엄마가 죽고 새엄마가 들어오던 날 남동생과 함께 왔었거든요. 건들건들거리며 집안 곳곳을 훑어보며 이죽거리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졸라서 아버지가 회사 재무 담당 자리에 앉힌 것 같은데 이번 계약건 조사하면서 횡령이 드러났어요. 안 그래도 회사 재정에 누가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아서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간도 크다. 어떻게 회사 돈에 손을 대? 아유, 사기꾼이 그런 생각 하나요? 그 인간이 오너 가족이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다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일로 임원들 재정비도 하고 전화 위복이 됐어요. 아휴, 다행이다. 다행이야. 이모, 재수 씨 진짜 귀하게 여겨야겠어요. 이모 말대로 주변에 복을 주는 신비한 기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규는 며느리 덕분에 회사의 위기를 넘겼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됐다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민규에게 진 신세를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내일 대원한다고. 아들은 경과도 좋고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식을 듣고 민규가 찾아왔더군요. 재활 치료는 집에서 다녀도 된다고 하더라고. 고맙다, 민규야. 이게 다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어머니와 재수 씨 덕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형이 아니었으면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어? 일은 실에다 우리나라 최고 의료진까지.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창우는 얼른 완전히 나아서 나한테 신세 갚아. 뭐야? 엄마한테 괜찮다더니 왜 나한테 신세를 갚으라는 거지? 이모는 이모고 넌 따로 나랑 계산해야지. 아, 이거 왠지 불길한데. 민규는 아들에게 따로 계산하자고 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자신의 회사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어요. 뭐? 나보고 형 회사로 오라는 거야? 너 우리 회사 현장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알지. 형 회사는 공장 생산률에 따라 주식까지 들썩거리잖아. 그러니까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하다고. 아, 나 지금 스카우트 하려는 거야, 형? 맞아. 너 스카우트 하려는 거야. 어이, 나 좀 비싼데? 말만 해. 내가 잘 맞춰줄 테니까. 농담이야. 나도 형 회사 가면 좋지. 몸이 완전히 회복된 아들은 민규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워낙 성실하고 일도 잘해서 아들은 공장에서 승진까지 앞두게 됐습니다. 물론 사정인 민규의 입김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아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역시 나한테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다니까.
아휴, 난 네가 별탈 없이 공장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맞아요, 어머니. 이런 날도 오다니 너무 좋네요.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이라고. 두고 봐. 앞으로 좋은 일이 더 많을 테니까. 아들의 말처럼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이 많을까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건강하게 제 곁에 있으니 말이죠. 물론 민규도 함께 있고요. 그 이후 며느리에게서는 아직 특별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행운만으로도 전 충분한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며칠 전엔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 소식도 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드디어 할머니 된대. 아유, 축하한다. 축하해. 임신 3개월 차라고 하더군요. 선모는 물론 아기는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바라는 건 물론 손주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고요. 이왕이면 며느리의 복까지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신비한 복 말입니다. 제 욕심이 너무 과한가요? 아무튼 요즘은 손주를 만날 기대감에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합니다.